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짙은 녹음은 이미 퇴색되어 황량한 갈색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마저도 얼마 남지 않은 잎들이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박민숙의 마음속은 그러나 창밖의 계절과는 달랐다. 그녀의 가슴은 이 계절이 가져다주는 쓸쓸함 대신 햇살처럼 따스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풍경 대신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방 안을 향해 있었다. 가방 안에는 밤새 정성스레 뜬 베이지색 목도리가 고이 접혀 있었다. 실은 몇 번을 떴다 풀기를 반복했던 서툰 솜씨였지만 그 어떤 명품 목도리보다 더 값지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곧 보게 될 그녀의 자랑스러운 며느리 한서연을 위한 선물이었다. 민숙은 파주의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 지훈이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였다. 남들 다 하는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고 새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히지 못했던 그 시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는 그런 그녀의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지훈이가 가진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 언젠가 비가 쏟아지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훈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이었다. 동네 언덕길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낡은 리어카가 빗길에 미끄러져 폐지가 온 사방으로 흩어졌던 때였다. 사람들은 그저 힐끔 쳐다보며 지나가기 바빴지만 지훈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어 흩어진 폐지를 모두 주워 담고는 비탈길 끝까지 리어카를 밀어들였다. 흠뻑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꾸짖기보다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직감했다. 아, 이 아이는 세상에 빛이 될 아이구나. 제 뱃속에서 저런 귀한 아이가 나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고단했던 지난 세월의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착한 아들 옆에는 더없이 착하고 해맑은 며느리 서연이가 있었다. 그녀의 며느리는 동네 케이블 방송에는 셀 수 없이 얼굴을 비춘 봉사왕으로 유명했다. 신문에도 몇 번씩이나 미담 기사가 실릴 만큼 그들은 지역사회의 숨은 영웅이었다. 아들 내외가 사는 화성시의 2층 집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앉아 덜컹거리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녀는 줄곧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저 곧 보게 될 아들의 듬직한 얼굴과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는 착하디 착한 며느리 서연이의 해사한 얼굴을 떠올리느라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버스에서 내려 낯선 동네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새로 생긴 부촌답게 거리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길가에는 예쁜 조경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집집마다 개성 있는 정원을 꾸며놓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하나같이 그림 같은 집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그녀의 아들 집이 눈에 띄었다.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진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파란 지붕을 얹은 2층 집은 꼭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집 자체가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따뜻하고 선한 기운이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대문 앞 자그마한 화단에는 관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잡초 하나 없이 장미와 국화가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저 부지런한 손길은 분명 며느리 서연이의 것이겠지. 그녀는 며느리의 사랑스러움에 또다시 미소 지었다. 그때 대문 기둥에 붙은 작은 문패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작은 나무 문패에 새겨진 글귀를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며느리 서연이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어찌나 낭랑하고 맑던지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이고, 내가 온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어찌 알았어? 민숙이 묻자 며느리는 예쁘게도 웃으며 대답했다. 느낌이 왔죠. 지훈 씨랑 아침부터 어머니 이야기만 했는데 꼭 오늘 오실 것 같았어요. 민숙의 손을 덥석 잡는 서연이의 얼굴은 해맑은 햇살 그 자체라 보는 이의 마음까지 다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민숙은 이런 아들 며느리를 둔 자신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서연이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빼앗듯 받아들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이 집은 제가 들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대추차 진하게 끓여놨어요. 향만 맡아도 피로가 싹 풀리실 거예요. 그 살가움에 고된 여정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민숙은 며느리의 팔짱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그녀를 맞았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마루에는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고 거실 창가에는 예쁜 난초 화분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아들 내외가 그간 받은 감사패와 표창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마치 그들의 선한 마음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 같았다. 시장님이 직접 수여한 표창부터 어느 대기업에서 받은 사회공헌상,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삐뚤한 글씨로 써서 보낸 감사 편지까지 액자의 고이 담겨 있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민숙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서연이가 살뜰하게 내어주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침 지역 방송에서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봉사단체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어머, 쟤들 또 나왔네. 민숙은 저도 모르게 반가운 소리를 내뱉었다. 화면 속에서 리포터는 격앙된 목소리로 지훈이와 서연이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분들께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새 학용품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차례로 비쳤다. 특히 눈물을 글썽이며 한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며느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천사 그 자체였다. 묵묵히 쌀가마니를 나르느라 땀으로 흠뻑 젖은 아들의 모습에서는 듬직함이 느껴졌다.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김지훈 선생님, 이렇게 힘든 일을 아무 대가 없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리포터의 질문에 아들 지훈이는 땀을 훔치며 수줍게 웃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어릴 적 힘들었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께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나누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요. 아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자 민숙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며느리 서연이는 민숙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는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저희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방송에서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다 이름 없는 후원자분들 덕분이죠. 그 겸손한 모습에 민숙의 어깨가 다 으쓱해졌다. 그녀는 눈앞에 앉은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빛이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다. 서연이는 그녀가 좋아하는 버섯 들깨탕을 한 솥 끓여냈고 지훈이는 싱싱한 갈치를 사와 노릇하게 구워냈다. 식탁 위는 진수성찬이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드시고 기운 내셔야죠. 연신 민숙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아들 내외의 모습에 오전의 의심은 햇살에 녹아내리듯 스르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늙어서 망령이 든 게지. 저렇게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들을 의심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었지. 민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더없이 평화롭고 나른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들마저 금빛으로 반짝였다. 민숙은 꾸벅 쪼는 와중에도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이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아들 내외가 만들어준 이 완벽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그녀는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였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문득 민숙의 머릿속에 이불빨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참 좋은 날이었다. 이럴 때 이불을 빨아 널면 뽀송하게 잘 마를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처럼 뻐근한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무심코 말했다. 지훈아, 서연아, 햇살이 참 좋다. 이럴 때 이불 빨래해서 옥상에 널면 뽀송하게 잘 마르겠다.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바로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서연이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소파 위에 위태롭게 내려놓았고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파르르 떨렸다. 아들 지훈이 역시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민숙은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저 옥상에 숨겨져 있었다. 며느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민숙의 앞을 막아서며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다 할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무거운 이불을. 괜찮다. 이불 하나 빨래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민숙은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더 고집을 부렸다. 안 돼요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옥상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 기관지에 안 좋아요. 서연이는 민숙의 팔을 붙잡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에 민숙의 마음속에 잠시 가라앉았던 불쾌해한 의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몸을 틀어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이와 서연이가 동시에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철옹성 같았다. 민숙은 이제 확신했다. 저 옥상에 그녀의 아들 내외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다. 바로 그때 민숙은 갑자기 배가 아파왔다.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했던 탓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녀는 배를 움켜쥐었다. 아이고 배야,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그녀가 배를 움켜쥐자 서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숙을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민숙은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로 들어섰다. 화장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거울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 다급하게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민숙은 화장실에 있는 동안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죽였다. 시간은 10분 남짓 흘렀을까. 그녀가 볼일을 보고 나오니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소란스럽던 집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민숙은 불안한 마음에 아들 내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서연아.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안방에도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현관을 보니 두 사람이 외출할 때 신는 운동화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말도 없이 잠깐 마당에 나갔나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텅 빈 마당에는 가을바람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민숙은 온 집안을 다 둘러보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후였다. 민숙은 확신했다. 그들이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둘러 옥상으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곳에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틀림없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 내외가 없는 지금이 옥상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과 호기심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게 맨발로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2층 복도 끝. 굳게 닫힌 옥상 문 앞에 서자 희미하게 퀴퀴한 냄새가 느껴졌다. 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문을 여는 순간 민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곳은 옥상이 아니었다. 거대한 쓰레기 하치장이자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도 그 자체였다. 옥상 가득히 전국 각지에서 온 후원 물품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다. 박스도 뜯지 않은 새 가전제품 상자부터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오른 헌옷까지 빗물에 젖어 퉁퉁 불어터진 라면과 과자 봉지들, 주인을 잃은 낡은 인형과 장난감들이 서로 뒤엉켜 거대한 무덤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쓰레기 산더미 한가운데서 방금 전 집 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던 아들 내외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민숙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옥상 입구에 놓인 커다란 시멘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보물을 찾기라도 하듯 그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아주 능숙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들은 가장 비싸 보이는 새 등산복과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 박스도 뜯지 않은 최신형 가전제품들만 쏙쏙 골라서 한쪽에 따로 쌓아놓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TV에서 보이던 선량하고 겸손한 미소 대신 추악한 탐욕과 경멸이 가득했다. 며느리 서연이는 이제 막 상자에서 꺼낸 듯한 값비싼 등산복을 아들의 몸에 대보며 콧노래를 불렀다. 자기야, 이거 봐. 색깔 죽이지. 인터넷 최저가로도 100만 원 나원은 넘는 거야. 이건 당신 등산 갈 때 입고 이쪽 코트는 우리 엄마 줘야지. 엄마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서연이의 목소리는 민숙이 알던 상냥하고 애교 넘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들 지훈이는 그 옆에서 보란 듯이 낡고 색이 바랜 헌옷 몇 개를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가장 지저분하고 불쌍해 보이는 배경을 골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여러 각도에서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던 아들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들고 있던 옷들을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바닥에 팽개쳤다. 아씨, 이런 거지 같은 걸 누가 보낸담? 냄새나고 더럽게.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누더기를 입는다고. 사진 찍는 용도 말고는 쓸모가 없어. 그 말을 내뱉는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민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심장이 수만 개의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저것은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그녀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그녀의 아들 박지훈은 저기에 없었다. 저기 있는 것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등쳐먹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었다. 민숙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감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소미불이 더러운 옥상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아들 내외가 그녀를 돌아봤다. 여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악몽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새하얗게 질린 아들의 얼굴과 경악으로 얼어붙은 며느리의 얼굴. 민숙은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그리고
뒤돌아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쿵쿵쿵. 그녀의 심장 소리가 낡은 계단을 울리는 발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엄마. 오해라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무엇이 오해란 말인가? 그녀는 그 목소리를 떨쳐내기 위해 더 빨리, 더 미친 듯이 달렸다. 현관에 벗어두었던 낡은 구두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일 시간조차 아까웠다. 신발이 벗겨진 채 양말 바람으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내달렸다. 이제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의 아스팔트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그 악마 같은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터질 것 같았을 때 그녀는 겨우 동네를 벗어나 큰 길가에 다다를 수 있었다. 마침 저 멀리서 택시의 주황색 불빛이 보였다. 택시! 택시!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팔을 흔들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기색에 다급하게 외쳤다. 아저씨, 빨리요. 빨리 출발해 주세요. 어디든 좋으니까. 이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가주세요. 그녀의 꼴이 말이 아니었는지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 쳐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맨발인데 발 다치셨네. 피나요? 그제야 그녀는 제 발을 내려다보았다. 양말은 흙투성이가 되어 찢어져 있었고 발바닥에서는 정말로 피가 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아니라 이가 덜덜 떨렸다. 배신감보다 더 큰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다. 없는 살림에 남들 하는 만큼 못해줄까봐 밤낮으로 공장에 나가고 식당 허드레시를 하며 악착같이 키운 아들이었다. 그런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녀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그녀의 교육 방식이 틀렸던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녀는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서러움과 분노, 허탈함과 자기 혐오가 뒤섞여 목 놓아 울었다. 내 아들이, 내 착한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으로 똑똑히 본 광경, 그녀의 귀로 똑똑히 들은 대화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와 행동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의 얼굴, 나누는 삶이 행복하다던 아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철저한 연기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렇게 평생을 쌓아올린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보아야 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숙의 집에는 어둠과 침묵만이 가득했다. 휴대폰 진동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액정을 보지 않아도 지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화벨이 끊어지고 나면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정말 오해해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걱정. 이제 와서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민숙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그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힘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밤이 깊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배고픔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비굴하게는 살지 않았다.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그 악마 같은 녀석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호의호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아들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선한 후원자들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이고 범죄였다. 저 위선자들의 가면을 만천에 벗겨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와 결정적인 무대가 필요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워서는 안 됐다. 더 차갑게, 더 이성적으로,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의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처럼 벼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을 심판할 심판자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숙은 밤새 뜬 눈으로 지사운 탓에 퀭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퀭한 눈은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수십 년간 뜨개질 모임을 같이 하며 가족처럼 지내온 친구 영주를 찾아갔다. 영주는 젊었을 적 구청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에는 동네 컴퓨터 교실에서 강사로 일했을 만큼 똑 부러지고 정보에 밝은 친구였다. 이런 복잡한 일을 상의할 사람은 영주밖에 없었다. 민숙이 초인종을 누르자 영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아이고, 이 여사, 이게 얼마만이야? 말도 없이 어떻게 왔어? 하지만 민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영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숙아, 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래? 영주가 내어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민숙은 밤새 머릿속으로 정리해두었던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다. 아들 내외에 완벽해 보였던 집, 교묘하게 그녀를 막아서던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옥상에서 목격한 지옥 같은 광경과 그들의 대화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울컥했지만 민숙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영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민숙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다. 잠시 후 영주는 민숙보다 더 분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세상에 이런 천하의 못된 놈들이 있나? 그 싹수 없던 지훈이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민숙아, 걱정 마. 그런 놈들은 뿌리까지 뽑아서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 우리가 같이 하는 거야. 친구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던 민숙의 세상이 다시 조금씩 세워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대포폰을 하나 개설하기로 했다. 민숙이나 영주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면 금방 꼬리가 잡힐 테니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전화기가 필요했다. 영주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그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바로 용산으로 향했다. 복잡한 상가를 헤매다 영주가 미리 알아봐둔 허름한 가게에 들어섰다. 젊은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희를 쳐다봤지만 영주는 태연하게 손주 녀석 게임기 사주러 왔다고 둘러대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현금을 내밀며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의 명의로도 등록되지 않은 깨끗한 휴대폰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제
방역의 첫 번째 무기가 준비된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영주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봉사단체의 온라인 후원 카페에 가입했다. 아이들은 햇살 천사라고 지었다. 그 위선자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복수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막 후원을 시작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신입 회원인 척 연기해야 했다.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인상 좋고 곱게 늙은 다른 할머니의 사진으로 해두었다. 영주는 카페의 모든 게시글과 댓글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후원자들의 성향, 주로 올라오는 질문의 유형, 그리고 아들 내외의 대응 방식까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니까 민숙은 그 옆에서 영주가 시키는 대로 햇살 천사의 말투와 성격을 만들어 나갔다. 안녕하세요. 처음 가입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올린 첫 가입 인사 글에는 금세 여러 개의 환영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는 며느리 서연이의 아이디도 있었다. 햇살 천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천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 위선적인 댓글을 보니 또다시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민숙은 차갑게 마음을 다스렸다.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가 남았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다. 민숙은 새로 개설한 대포폰이 아닌 자신의 원래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전원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직접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민숙은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늙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지훈아, 엄마다. 엄마, 어디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다. 오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그냥 좀 놀라서 그랬다. 옥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너희가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구나 싶어서 엄마가 오해했다. 민숙의 말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정리를 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지. 다 이해한다. 그래서 말인데 아들, 엄마도 이제 좋은 일 좀 하고 싶어서 너희 단체에 봉사 활동하러 가도 될까? 힘든 일 말고 그냥 물건 정리하는 거라도. 엄마가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해서 그런다. 민숙의 제안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마 속으로 그녀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이내 의심을 거두고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당연하죠. 어머니가 와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죠.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어쩜 이렇게 마음도 고우실까. 그럼 내일부터 바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이제 덫을 놓았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민숙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다시 그 지옥 같은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버스에 앉아 차창 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마음은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했다. 한때는 아들을 보러 가는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낯선 노파의 모습이었다. 텅 빈 눈동자 안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시퍼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영주가 챙겨준 작은 녹음 기능이 있는 만년필과 비상시에 연락할 대포폰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다.
영주는 그녀에게 신신당부했다. 민수가 절대 흥분하면 안 돼. 저놈들은 이제 네 아들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증거를 수집해야 할 대상일 뿐이야. 철저하게, 냉정하게, 알았지? 민숙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순진한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나이든 스파이였다.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거짓말처럼 딩동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서연이가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아주었다. 아마 창밖으로 그녀가 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겠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첫날부터 너무 일찍 오셨어요.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어제의 그 경악과 당황은 온데간데 없이 며느리의 얼굴에는 다시 그 해맑고 순진한 미소가 완벽하게 걸려 있었다. 그 뻔뻔함에 순간 이성을 잃고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민숙은 가까스로 참아내며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뭐라도 하는 게 건강에도 좋지. 아침은 오면서 빵 쪼가리 하나 먹었다. 그녀의 말에 서연이는 호들갑을 떨며 민숙의 팔짱을 꼈다. 어머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속 버리세요. 제가 얼른 따뜻한 누룽지라도 끓여 드릴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 지훈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녀석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세상에 다시 없을 효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시면 그냥 저희랑 같이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만 나누셔도 돼요. 어머니가 여기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에요. 민숙은 속으로 이 악마 같은 놈,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라고 수십 번 되뇌며 겉으로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면 쓰나. 나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어제는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 옥상 보고 놀라서 너희가 얼마나 바쁘면 저걸 다 치우지도 못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랬다. 그녀의 사과에 아들 내외는 안심했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죄송하죠. 얼른 정리해서 깨끗한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는 그녀를 옥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1층 현관 옆에 있는 작고 어두운 창고로 이끌었다. 문을 열자 옥상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후기처럼 몰려와 헛기침이 절로 나왔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공간에는 백열등 하나만이 힘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후원품 중에서도 가장 낡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누가 입다가 버렸다고 해도 믿을 만한 헌옷들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정체 모를 누런 얼룩이 지도처럼 그려진 아이의 옷, 목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다 못해 해져버린 티셔츠, 뒤꿈치에 커다랗게 구멍이 난 양말들. 그야말로 옥상에 있던 진짜 보물들은 철저히 숨기고 그녀에게는 이 쓰레기 더미를 분류하는 하찮은 일을 맡긴 것이었다. 서연이는 정말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민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옥상은 지금 들어온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여기에 분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힘드실 테니 여기서 더러워진 옷들만 골라서 저기 검은 봉투에 버려주시고 입을 만한 옷들은 이쪽 파란 상자에 개어만 주세요. 간단하죠? 저희는 옥상 좀 정리하고 금방 내려올게요. 민숙은 그들이 자신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분리시키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다. 그녀가 이곳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저들은 옥상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채울 계획이겠지. 민숙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인 척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정도 일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걱정 말고 너희는 너희 일 보거라. 젊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일 해야지. 그녀가 흔쾌히 수락하자 며느리는 안심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창고 문을 나섰다.
민숙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더러운 옷들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는 셔츠 주머니의 클립으로 단단히 고정된 채 쉴 새 없이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창고 문틈으로 아들 내외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그녀가 바로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듯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어머니 진짜 괜찮으실까? 저렇게 좁은 데 가둬두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리네.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아들 지훈이의 대답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다. 뭘 그런 걸 신경 써. 우리가 알아서 잘 모신다는데도 굳이 저러시겠다잖아. 차라리 저기 계신 게 우리한테는 더 편해. 눈치 안 보고 옥상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어제는 정말 심장이 철렁했다고. 그건 그렇지만 됐고. 어제 들어온 그 한우 세트 오늘 저녁에 우리끼리 구워 먹자. 어머니한테는 그냥 시장에서 사온 수입 소고기라고 둘러대면 되지 뭐. 알았어. 아, 그리고 아까 중고장터에 올린 압력밥솥 팔렸더라. 30분도 안 걸렸어. 좀 더 비싸게 올릴 걸 그랬나 봐. 욕심 부리지 마.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중요해. 괜히 가지고 있다가 또 무슨 일 생길지 몰라. 다음 주에 들어오기로 한 최신형 노트북이랑 태블릿 PC는 얼마에 팔지 미리 시세나 알아봐둬. 학생들한테 기부한다고 하고 받아온 거니까 절대 흔적 남기면 안 돼. 그들의 대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민숙의 주머니 속 녹음기에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민숙은 헌옷을 개는 척하며 그녀의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지로 사겨야 했다. 오후 내내 민숙은 창고에 갇혀 무의미한 옷 개기를 반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 서연이는 그녀에게 식은 김밥 한 줄과 컵라면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저희는 후원자분이랑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올게요. 이거 드시고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그녀를 늙은 하녀 취급하며 자기들과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민숙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바로 그때 기회가 찾아왔다. 아들 내외가 차를 타고 외출하는 것을 창고의 작은 틈으로 확인한 순간 민숙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제 증거를 확보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2층 서재로 향했다. 그들의 비밀 장부는 분명 이런 곳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민숙은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릴까봐 숨을 죽인 채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맨 위 서랍에는 각종 영수증과 고지서가, 두 번째 서랍에는 필기구들이 들어있었다. 마지막 가장 아래 서랍을 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자물쇠까지 달린 작은 철제 상자가 보였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분홍색 예쁜 다이어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겉표지에는 서연이의 행복일기라고 아기자기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결코 행복한 일기가 아니었다. 다이어리에는 날짜별로 깨알같이 적힌 물품 목록과 금액이 가득했다. 10월 5일 다이슨 청소기 새것 박스 미개봉, 강남맘 후원품 45만 원 입금 완료. 10월 7일 샤넬 스카프 거의 새것, 분당 사모님 후원품 18만 원 판매 중. 10월 9일 위인전 신권 미개봉, 대치동 학부모 후원품 12만 원 입금 완료. 그것은 후원 물품 목록이 아니라 중고 장터 판매 목록과 입금 날짜였다. 심지어 각 항목 옆에는 누구의 후원품이었는지까지 간략하게 적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민숙은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을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다.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숨을 참아가며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즉시 영주에게 전송했다. 증거를 확보하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데 걸린 시간은 차에 5분도 되지 않았다.
민숙이 다시 창고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들은 민숙이 방금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그저 귀찮고 병든 늙은이로만 여기고 있었다. 며칠간 민숙은 꾸준히 아들 내외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나갔다. 매일같이 1층 창고에 갇혀 헌옷을 개는 척하며 그녀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틈틈이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민숙이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방심한 듯 온갖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나누었다. 녹음된 파일과 민숙이 목격한 사실들, 그리고 비밀 장부 사진들은 매일 밤 영주의 집에서 만나 꼼꼼하게 정리되었다. 영주의 작은 방은 어느새 그들의 비밀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벽에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 종이들이 붙었고 바닥에는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분류한 상자들이 가득했다. 영주는 전문가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들이 가진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서사로 엮어 나갔다. 민숙은 그 옆에서 밤새 영주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주며 영상에 들어갈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골라냈다. 이제 내부에서의 증거 수집은 충분했다. 수십 시간에 달하는 녹음 파일과 수백 장의 사진들이 그들의 손에 있었다. 이제 외부에서 그들을 압박하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갈 차례였다. 민숙은 영주와 함께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가장 신경 쓰고 관리하는 온라인 후원 카페를 흔드는 것이었다. 그곳은 그들의 위선을 포장하고 새로운 후원자들을 끌어들이는 신성한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으니까. 민숙은 그들이 만들어둔 햇살천사 아이디로 카페에 접속했다. 그리고 가장 순진하고 선량한 후원자인 척 질문 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다. 영주와 함께 수십 번을 고쳐 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글이었다. 안녕하세요. 봉사왕님 내외분. 항상 좋은 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저희 손주 주려고 사두었던 나이킷의 운동화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 다들 힘든데 어려운 형편의 아이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큰맘 먹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한정판 모델이라 아이가 받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서요. 혹시 잘 도착해서 전달되었을까요? 후원 후기 사진에는 비슷한 신발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배송 중에 분실된 것은 아닐까 늙은 마음에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민숙의 글은 지극히 정중하고 순수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한정판 모델이라는 그들이 쉽게 변명하지 못할 날카로운 의심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숙의 글이 올라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위로하는 댓글들이었다. 햇살천사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마 아직 정리 중이실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보내신 건데 꼭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잠시 후 민숙의 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요, 저도요. 저는 지난달에 아이들 겨울 따뜻하게 나라고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새 패딩 점퍼를 10벌이나 보냈는데 후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그도 안 뗀 새 것들이었는데 제어도 궁금해요. 제가 보낸 쌀이랑 라면은 잘 전달되고 있는 거겠죠? 요즘 후기가 너무 뜸한 것 같아요. 맞아요. 후원 물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더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부라도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더 믿고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숙의 작은 질문 하나가 조용하던 카페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의심들이 그녀의 글을 계기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며느리 서연이는 다급하게 모든 후원품은 저희가 책임지고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너무 많아 후기 사진에 전부 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해명 댓글을 달았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카페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의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영주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며느리 서연이가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아이디를 추적해냈다. 컴퓨터 강사 출신답게 영주는 이런 일의 전문가였다. 서연이는 아주 영악하게도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결국 영주의 끈질긴 추적 끝에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민숙과 영주는 민숙이 봉사 활동을 가기 전 햇살 천사의 이름으로 그들의 단체에 기부했던 특정 물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바로 민숙이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았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로열 코펜하겐 한정판 그릇 세트였다. 민숙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유품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영주는 서연이가 사용하는 중고거래 아이디로 바로 그 그릇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저희 집 분위기랑 안 맞아서 한 번도 안 쓴 새 제품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아요. 라는 설명과 함께 민숙이 찍어두었던 사진과 똑같은 제품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그 판매 화면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캡처하여 완벽한 증거로 확보했다. 심지어 영주는 구매자인 척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거래 약속까지 잡았다. 약속 장소에 서연이가 나타나는 모습까지 멀리서 촬영하여 판매자가 서연이 본인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제 그들은 절대로 변명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숙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기로 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불안감을 동시에 주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민숙은 자신의 원래 휴대폰으로 아들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일부러 아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했다. 아들 지훈아, 큰일 났다. 지금 카페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보낸 물건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너희가 얼마나 정직하고 착하게 일하는데 사람들이 왜 저런 오해를 한담? 혹시 너희 단체에서 일하는 다른 봉사자들 중에 누가 중간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건 아니겠지? 특히 그 서연이가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이것저것 다 맡기는 것 같던데 엄마는 그게 늘 걱정이다. 꼼꼼하게 확인해야지. 안 그러니? 민숙은 일부러 다른 봉사자들을 의심하는 척하며 모든 책임이 며느리의 부주의에 있는 것처럼 은근슬쩍 말을 흘렸다. 민숙의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가요. 그냥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너희가 힘들게 이룬 단체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먹으면 어떡하니? 서연이한테도 좀 꼼꼼하게 하라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라. 알았지? 민숙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인 척하며 아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더욱 깊게 심어놓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음 날 봉사활동을 갔을 때 옥상에서 지훈이가 서연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소리가 창고까지 들려왔다. 당신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어? 내가 당신 믿고 맡긴 게 잘못이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비싼 물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리고 어머님 전화는 또 뭔데? 꼭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를 의심하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숙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이 드디어 그들을 서서히 옥주어기 시작한 것이었다. 온라인 카페가 걷잡을 수 없이 시끄러워지고 후원자들의 의심이 커지자 궁지에 몰린 아들 내외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여는 것이었다. 후원자님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이벤트였다. 후원자들을 직접 초대해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그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전부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결백함과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돌아선 후원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자 한편의 거대한 쇼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쇼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어머니인 박민숙을 초대했다. 카페 대문에는 봉사왕 김지훈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박민숙 여사님도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맛있는 김치를 맛보러 오세요. 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민숙을 자신들의 알리바이로 이용하고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설마 하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아주 얄팍하고 역겨운 속셈이었다. 민숙은 당연히 그 초대에 기꺼이 응했다. 그리고 영주와 함께 이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밤새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그들의 위선을 만천에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으니까 행사 당일 민숙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녀를 발견한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팔짱을 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진히 그녀를 챙기는 연기를 펼쳤다.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온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역시 효자야. 어머니를 보니 아들을 알겠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숙은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받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차례가 되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민숙은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복이 참 많은 늙은이입니다. 제 뱃속으로 나왔지만 우리 지훈이는 제 아들이기 이전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숙의 말에 장내에서는 감동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마음을 보태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저희 지훈이와 서연이 지금처럼 예뻐해 주시고 혹여 아이들이 미숙하여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품어주십시오. 어미 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사람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민숙의 완벽한 연기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방심하고 말았다. 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부축했고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녀가 완벽하게 걸려들었다고 이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세상이 다시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 듯했다. 그날 밤 민숙의 예상대로 아들 내외는 서둘러 증거 인멸을 시작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든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그들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동안 옥상의 산처럼 쌓아두었던 값비싼 후원 물품들을 자신들과 연고가 없는 먼 지방의 창고로 급하게 옮겨 처분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려는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옥상과 마당을 수십 번 오가며 물건들을 커다란 트럭에 실었다. 하지만 그들이 트럭에 물건을 싣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옆집 담벼락 위 새 집으로 위장하여 영주가 전날 밤 몰래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고화질 적외선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는 어둠 속에서도 물건을 나르는 그들의 얼굴과 상자에 찍힌 로고들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심지어 힘들어 죽겠네. 이걸 빨리 다 치워버려야 우리도 두 발 뻗고 자지. 이것만 팔아치우면 우리도 당분간은 맘 편히 살 수 있겠어. 라고 나누는 그들의 은밀한 대화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민숙의 손바닥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심판을 위한 모든 증거가 모였다. 무대도, 배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영상도 모두 준비가 끝난 것이었다. 김장 나눔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며칠 뒤 아들 내외에게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줄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시청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었다. 작년에 신설된 이 상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시장이 직접 수여하는 가장 크고 영예로운 상이었다. 그 소식은 민숙이 봉사활동을 하러 간 날 점심시간에 전해졌다. 며느리 서연이가 시청 담당자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네, 저희가요. 정말 저희가요. 거의 울먹이다시피 전화를 끊은 서연이는 곧바로 지훈이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자기야, 우리 봉사대상 탄대. 시장님이 직접 주시는 거래. 지훈이 역시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더니 이내 얼굴이 환희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그들의 위대한 승리를 자축했다. 그날 저녁 민숙에게 전화를 건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한껏 들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올해 봉사대상을 받게 됐어요. 전부 다 어머니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덕분이에요. 시상식이 다음 주 금요일 시내에서 가장 큰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대요. 어머니도 꼭 오셔서 저희 상 받는 모습 지켜봐 주셔야 해요. 네? 어머니가 저희의 가장 귀한 손님이세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민숙은 제 안에서 무언가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하늘이 정말 신이 있다면 바로 저곳을 그들의 심판의 무대로 정해주신 것이라고.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을 순간에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민숙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기쁨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는 늙은 어미를 연기했다. 아이고, 장하다. 정말 장하다. 암 가야지. 어미가 당연히 가야지. 민숙은 그날 밤 영주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영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민숙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숙아, 하늘이 돕는구나. 정말 하늘이 우리 편이야.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그날부터 시상식이 열리기 전날까지 그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워가며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바로 그들이 모은 모든 증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영주의 작은 방은 어느새 수사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벽에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 종이들이 붙었고 바닥에는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분류한 상자들이 가득했다. 영주는 전문가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들이 가진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완벽한 서사로 엮어 나갔다. 민숙은 그 옆에서 밤새 영주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주며 영상에 들어갈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골라냈다. 영상은 방송국에서 방영되었던 천사의 얼굴을 한 아들 내외의 인터뷰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저희는 단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는 지훈이의 목소리 위로 잠시 암전이 되었다가 곧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옥상의 물건들을 트럭에 싣는 적외선 카메라 영상이 이어졌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가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그 뒤로는 민숙이 몰래 촬영한 옥상의 실체, 곰팡이가 핀 옷가지들과 썩어가는 음식물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서연이의 행복 일기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클로즈업되어 그들의 범죄 내역을 똑똑히 보여주었고 햇살천사의 이름으로 보냈던 민숙의 한정판 그릇 세트가 중고 장터에서 팔리고 있는 화면 캡처가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십 시간에 달하는 녹음 파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즉 후원자들을 멍청한 호구들이라고 비웃고 비싼 물건들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는 목소리들이
영상의 대미를 장식했다. 약 5분 남짓한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족의 위선과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들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고발 다큐멘터리였다. 영상을 다 만들고 난 뒤 민숙과 영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민숙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제 손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어미의 피눈물이었다. 시상식 전날 민숙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한수를 두었다. 지역 방송국에서 가장 정의감 넘치기로 소문난 비리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젊은 기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민숙은 동네의 낡은 공중전화로 달려가 목소리가 변조되도록 손수건을 입에 대고 그 기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저는 김지훈, 한서연 부부의 봉사단체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는 사람입니다. 민숙의 말에 기자는 반신반의하는 듯 했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그들을 의심하려는 시기 질투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떤 비리죠?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내일 호텔에서 열리는 올해의 봉사대상 시상식 현장에서 공개될 겁니다. 민숙은 그에게 이메일 주소를 하나 받아 그들이 편집한 영상의 앞부분 10초가량을 맛보기로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일 시상식 현장에서 당신의 기자 인생을 바꿀 역대급 특종이 터질 겁니다. 다른 기자들처럼 무대 위 인물을 찍지 마시고 당신의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을 향하고 계십시오. 제 말을 믿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기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민숙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분노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제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파멸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시상식 당일 호텔 연회장은 지역의 내로라 하는 유지들과 기자들, 그리고 수많은 후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혔고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이 가득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선행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민숙은 영주와 함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연회장, 맨 뒤쪽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짙은 색 옷을 입고 커다란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린 그녀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하객 중 하나로 보였을 것이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동안 몇몇 후원자들이 민숙을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저희의 자랑입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숙은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고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야 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이토록 길고 고통스러운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잠시 후 팡파르가 울리며 오늘의 주인공인 아들 내외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지우는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턱시도를, 서연이는 우아한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마 그 옷들도 후원받은 물건들을 팔아치운 돈으로 산 것이겠지.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며 위선적인 수상 소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은 저희 부부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믿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이름 모를 수많은 후원자님들의 것입니다. 서연이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말하자 장내에서는 안타까움과 감동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들 지훈이가 그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그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희의 작은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특히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평생을 헌신하시고
가르침을 주신 저의 존경하는 어머니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들이 민숙을 향해 손짓하며 외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민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연 회장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들의 완벽한 연기에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동의 박수를 쳤다. 몇몇 후원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민숙은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다. 시장이 직접 무대로 올라와 그들에게 황금빛 트로피를 전달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회자가 자, 이제 2025년 자랑스러운 시민 올해의 봉사대상을 전달하겠습니다. 외치는 찰나 민숙이 미리 손을 써둔 음향 및 조명 담당자가 그녀의 신호에 맞춰 모든 조명을 꺼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작스러운 암전과 음향사고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민숙이 영주와 함께 밤을 새워 만들었던 5분짜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방송에 나왔던 천사 같은 두 사람의 얼굴로 시작된 영상.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걸 빨리 다 치워버려야 우리도 두 발 뻗고 자지. 이것만 팔아주면 우리도 당분간은 맘 편히 살 수 있겠어. 익숙하지만 어딘가 탐욕스럽게 변질된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 뒤를 이어 이건 중고로 팔면 돈 좀 되겠는데 라는 며느리의 콧노래 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영상은 쉴 틈 없이 그들의 죄악을 폭로했다. 옥상의 쓰레기 더미, 서연이의 비밀 장부, 중고 장터 판매 내역,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대화들. 연 회장을 가득 채웠던 감동과 박수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경악과 충격으로 인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스크린과 무대 위에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연 회장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 무대 위에 두 주인공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민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 회장 맨 뒤쪽에서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무대 바로 앞에 서서 마침 근처에 있던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새하얗게 질린 아들 내외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민숙은 마이크를 잡고 연 회장 전체에 들리도록 하지만 아주 차분하고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어상은 봉사상이 아니라 올해의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으로 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안 그러니 내 아들 지훈아. 민숙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을 깨고 잠복해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겁니까? 기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정신을 차린 후원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다. 이 사기꾼 같은 놈들, 내 돈 돌려내. 인간도 아니라 저것들은. 몇몇 격분한 후원자들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그들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아들 내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민숙이 제보했던 젊은 기자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특종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잠시 후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들 내외에게 수갑을 채웠다. 사기 및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였다. 순백의 드레스와 멋진 턱시도 차림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들이 상연했던 위선적인 삶의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마지막 장면이었다. 민숙은 그 모든 광경을 눈물 한 방울 없이 아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날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연일 뉴스에서는 청년 봉사왕 부부의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인터넷은 그들을 향한 비난과 분노로 들끓었다. 민숙은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녹음 파일, 동영상, 장부 사진을 제출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증언했다. 아들 녀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민숙은 이것이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죗값을 치르고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그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숙은 영주,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뜻을 함께하게 된 몇몇 진실한 후원자들과 함께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다. 거창한 이름도 번듯한 사무실도 없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작은 모임이었다. 그들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아들 내외의 집 창고와 옥상에 남아있던 모든 후원품들을 되찾아왔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분류하고 깨끗하게 세탁하고 수선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된 작업이었지만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상처받은 선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으니까. 며칠 뒤 그들은 산동에 홀로 사시는 한 할머니 댁을 찾아갔다. 깨끗하게 세탁한 겨울 이불과 따뜻한 내복, 그리고 쌀과 김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할머니께서 민숙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덕분에 올겨울 따뜻하게 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보살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그분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에 그동안 민숙의 마음을 지옥처럼 짓누르던 모든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민숙은 아들을 잃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루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이웃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인생의 진짜 햇살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아들 내외가 죗값을 치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봉사왕 부부 사기 사건은 새로운 자극적인 뉴스들에 밀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민숙의 시간은 그 사건이 터졌던 그날에 멈춰버린 듯 했다. 그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영주의 도움을 받아 작은 빌라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들과의 추억이 깃든 그 집에서 더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좁고 낡았지만 오히려 민숙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받은 배상금과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영주 그리고 뜻을 함께하게 된 몇몇 후원자들과 함께 진짜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이름은 민들레 울타리라고 지었다.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 멀리 바람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는 민들레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그들의 쉼터는 번듯한 사무실도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다. 동네 상가 구석에 있는 월세가 아주 싼 낡은 지하 공간이 그들의 전부였다. 곰팡내 나는 벽지를 뜯어내고 다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여기저기서 얻어온 낡은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으니 제법 그럴듯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아들 내외의 집에서 되찾아온 후원 물품들을
이곳으로 전부 옮겨왔다. 그리고 매일같이 모여 그 물품들을 분류하고 깨끗하게 세탁하고 해진 곳은 직접 바느질하여 수선하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물건들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물건 하나하나에 그들의 추악한 탐욕과 위선이 얼른거리는 것 같아 구역질이 치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더럽고 쓸모없어 보이던 물건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소중한 선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민숙의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하루는 동트기 전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산 작은 트럭을 몰고 가락시장으로 향했다. 상인들에게 그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팔다 남은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헐값에 얻어왔다. 쉼터로 돌아와서는 그 재료들로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따뜻한 국을 끓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렇게 만든 음식들을 도시락에 정성껏 담아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직접 배달해 드렸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어르신들도 매일같이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그들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여사님 아니면 내가 이 늙은 몸으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었을 거. 정말 고마워요. 라며 민숙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그녀는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민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나눔이란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민숙의 일상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감옥에 있는 아들 녀석에 대한 생각이었다. 낮에는 쉼터 일에 정신없이 몰두하며 잊고 지내다가도 밤이 되어 텅 빈 방에 홀로 눕게 되면 그 녀석의 얼굴이 불쑥 떠올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증오와 분노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더 깊고 무거운 슬픔과 연민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그들의 잘못을 알아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 번은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지훈의 어릴 적 앨범을 발견했다. 갓 태어나 품에 안겨 잠든 아기의 모습, 첫 걸음마를 떼고 환하게 웃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늠름한 모습. 사진 속의 아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다. 민숙은 그 앨범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앨범을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들 지훈은 그렇게 사진 속의 착한 아이로 영원히 남겨두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쉼터에서 영주와 함께 기부받은 옷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영주가 조심스럽게 민숙에게 휴대폰 화면 하나를 내밀었다.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다. 혹시 봉사왕 김지훈 씨 소식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남편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데 얼마 전에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죗값 다 치르지도 않고 벌써 나오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네요.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민숙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들을 모두 떨어뜨렸다. 영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민숙아, 괜찮아? 너 혹시 알고 있었어? 민숙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다. 그 녀석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다. 모범수라니, 가석방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곳에 가서까지 연기를 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민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 녀석이 사회로 다시 나왔다는 사실이 초침소리처럼 그녀의 귓가를 위태롭게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이, 그녀가 애써 쌓아올린 이 작은 행복이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들이 가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며칠 동안 민숙은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혹시나 그 녀석이 자신을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녀가 사는 곳을 알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 깨기 일쑤였다. 영주는 그런 민숙을 보며 걱정하지 마. 그놈들도 양심이 있다면 너한테 나타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만약 나타난다면 그때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민숙의 마음속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 녀석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상식과 양심이라는 것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다. 며칠 뒤부터 쉼터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쉼터 앞에 누군가 쓰레기 봉투를 몰래 버리고 가거나 밤사이에 창문에 돌멩이를 던져 작은 금이 가는 정도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점점 더 대담하고 악랄해졌다. 어느 날 아침에는 쉼터 출입문 전체에 붉은색 레커로 사기꾼의 어미, 위선자 같은 끔찍한 욕설들이 휘갈겨져 있었다. 그 글씨를 보고 충격에 빠진 다른 봉사자들을 진정시키고 함께 수세미로 페인트를 지워내며 민숙은 이것이 분명 그 녀석들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비겁한 방식으로 민숙을 괴롭히며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은 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잔치를 여는 날이었다.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는 쉼터의 가장 큰 행사였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쉼터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쉼터의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민숙이 그토록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 지훈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민숙이 기억하던 마지막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말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루하고 지저분한 행색의 두 남녀가 서 있었다. 지훈이의 머리는 기름때에 떡져 있었고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수염이 얼굴을 지저분하게 뒤덮고 있었다. 서연이 역시 푸석푸석한 얼굴에 생기 없는 눈, 얼룩덜룩한 때가 낀 값싼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봉사왕 부부가 아니라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 쌍의 유령 같았다. 쉼터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지훈이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쉼터 안을 훑어보더니 이내 민숙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계셨네요. 저희한테는 연락 한 통 없으시더니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비아냥거림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막아서는 다른 봉사자들을 손짓으로 물리고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연락할 이유라도 있니? 민숙의 냉정한 태도에 지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유가 없어.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유가 없다고. 당신이 내 엄마만 아니었어도 내가 당신을 가만 안 뒀을 거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폭언에 어르신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며느리 서연이가 그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가 저희를 신고만 안 했어도 저희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책임지셔야죠. 책임?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거니? 민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되물었다. 돈이요, 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니까. 어머니가 저희 평생 먹고 살 돈을 책임지셔야죠. 여기 있는 이 쉼터, 이것도 다 우리 돈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줬어야 할 배상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당장 이 쉼터 팔아서 우리한테 돈 내놔요. 서연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들의 목적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오직 돈이었다. 자신들의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민숙 탓으로 돌리며 돈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민숙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민숙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아니다. 여긴 너희 같은 더러운 것들이 발 디딜 곳이 아니니 당장 여기서 썩 꺼지거라. 민숙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이의 눈이 뒤집혔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는 이성을 잃고 민숙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영주와 다른 봉사자 아저씨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디다 손을 대려고 해, 이 자식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쉼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이는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을 뒤엎으며 발악했고 지훈이는 자신을 막는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어르신들은 겁에 질려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민숙이 애써 만든 이 소중한 공간을 부수고 망가뜨리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다들 그만두지 못해. 어쩌렁저쩌렁한 목소리와 함께 평소 쉼터에 자주 들르시던 동네 파출소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잔칫날이라 잠시 들러 인사나 하고 가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제복을 입은 경찰의 등장에 지훈이와 서연이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 틈을 타 영주가 이미 신고를 해두었던 경찰차 여러 대가 쉼터 앞에 도착했다. 결국 아들 내외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 혐의로 또다시 연행되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민숙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주를 퍼부었다. 민숙은 엉망이 된 쉼터 한가운데 서서 그들이 사라진 문 쪽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날의 소동은 쉼터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뒤집힌 테이블과 깨진 그릇들,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물들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던 어르신들은 한동안 쉼터에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고 몇몇 봉사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만두기도 했다. 쉼터에는 한동안 무겁고 서먹한 침묵이 흘렀다. 민숙은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에 며칠 밤낮을 괴로워했다. 내가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곳에 없었더라면 모두가 평화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잠식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쉼터를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런 민숙을 붙잡은 것은 바로 쉼터의 주인이신 어르신들과 남은 봉사자들이었다. 이 여사님,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이 쉼터가 누군데? 바로 이 여사님 자신인데. 여기서 이 여사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맞아요. 그 못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야 해요?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여기를 지켜야죠. 민수가 정신 차려.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민숙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 앞에서 민숙은 또다시 주저앉으려는 자신을 일으켜 셀 수 있었다. 그들은 다 함께 부서진 쉼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깨진 창문을 새로 갈고 엉망이 된 바닥을 닦고 부서진 집기들을 고쳤다. 며칠 후 쉼터는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의 사건이 지역신문에 작게 실리면서 쉼터를 응원하고 돕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오기 시작했다. 위기는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쉼터에서의 행패 사건 이후로 아들 내외는 짧은 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2번 다시 민숙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의 소식은 간간히 영주를 통해 들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한 번은 작은 가게에서 돈을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탐욕의 늪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민숙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멀고 희미한 과거의 유령일 뿐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오후였다. 민숙은 쉼터의 따뜻한 방 안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쉼터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왔다. 작년에 민숙이 새 운동화를 선물했던 쉼터 근처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다. 아이는 민숙에게 다가와 수줍게 자신의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것은 아이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 카드였다. 삐뚤한 글씨로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고 그림 속에는 민숙과 아이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민숙은 그 카드를 받아들고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그녀의 눈물을 보더니 작은 고사리 손으로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민숙은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더럽고 추한 것들을 모두 덮어주듯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민숙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피로 이어진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그 대신 마음으로 이어진 수많은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눈이 그치고 봄이 오면 저 하얀 눈밭 위로 또다시 노란 민들레들이 꿋꿋하게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민들레 씨앗들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겠지. 민숙의 인생의 진짜 햇살은 바로 이곳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민들레 울타리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다.